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잘하게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저는 학과노라는 단체에서 전국의 영어학원 강사님을 대상으로 영어 티칭 능력을 더 향상시켜드리는 비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영어 강사이자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청기 누설로 영어 독해시험 출제 원칙과 영어 독해 문제 푸는 비법, 그리고 보너스로 찍기법까지 가르쳐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실제 어느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영어 교수님에게 직접 배운 내용과 제가 그동안 연구한 강의를 합쳐서 만들어진 강의로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수능, 토플, 토익, 편입, 공무원 시험 등 어떤 영어 독해 시험 문제라도 이 강의에 나와 있는 비법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더 높은 점수를 올리실 수 있고, 이 강의를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학생들이 독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비법 강의입니다. 영어 독해시험 출제 원칙, GPG이면 100점 백승이라고 영어 독해시험이 어떤 출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아시게 된다면 영어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영어 독해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지 않고 난이도를 상중하를 섞어서 출제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거나 낮은 거나 다 어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상중하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 난이도에 맞춰서 어떻게 풀고 또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지에 대한 실전 관리 작전을 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거나 학생이 있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독해 지문을 다 읽으면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시간만 제공해 유형별 필요한 지문 일부만 읽게 출제한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중3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여유가 생겨서 그 학생들에게 고1 3월달 전년도 전국 모의고사를 시켜봤습니다. 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내신 성적이 85에서 95점 정도 나오는 잘하는 학생이었지만은 생각보다 그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근처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지문을 다 읽고 풀었니?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읽고 풀었는지를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읽고 풀었고, 그래서 뒷부분에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장문 지문을 못 풀었다고 했습니다. 중3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제가 만난 고2 학생, 심지어 고3 학생들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독해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로 어떤 요령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시간 없어서 마지막 지문들을 찍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다 읽으면 안 되는구나, 필요한 부분만 읽고 답을 풀어야지만 내가 시간을 풀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작전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어 독해 문제는 영어로 본문이 쓰여진 국어 문제로 해석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풀어야 답이 나오게 출제되었다. 영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내가 독해를 못해서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해를 못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독해를 잘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해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한글 독해 답안지를 같이 줬습니다. 답이 없는. 그리고 나서 그 한글을 읽고 답을 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언어 영역, 국어 문제를 풀 때 한국어니까 독해는 다 됩니다. 그렇다고 다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영어 독해 시험 문제도 독해를 정확히 잘하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독해만 됐다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출제 원칙이 뭐냐? 독해는 당연히 되고 독해한 걸 바탕으로 사고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춰라 라는 게 출제 원칙이지, 단순히 독해만 잘한다고 해서 영어 시험이 잘 풀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사고력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본문은 어렵고 보기는 쉬운 문제, 본문은 쉽고 보기가 어려운 문제로 다양하게 출제한다. 출제를 할 때부터 본문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보다는 본문이 어려웠으면 보기가 쉽고 본문이 쉬웠으면 보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본문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이 어려워도 보기가 쉽게 나올 경우는 본문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보기가 쉽게 나오면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성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 독해 문제 출제 원칙. 앞에 거는 영어 독해 시험 출제 원칙이었다면 이제는 영어 독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어 독해 시험 출제 원칙으로 단순히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 토익, 토플, 편입, 공무원, 수능 이런 모든 영어 시험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입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통해서 비슷한 단어로 영어 문장이 구성되었다는
영어 생성 원리를 통해 출제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는 대명사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만큼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걸 싫어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의 글 자체를 보면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대명사나 다른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바꿔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바탕으로 영어 본문이 제작되어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보기도 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 답 근거를 넣어두고 보기 중에 본문의 답 근거를 같은 단어가 아닌 패러프레이징된 다른 단어로 바꿔 가진 정답인 보기를 만들어 그 정답 보기를 찾게 출제한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독해 시험은 비유로 표현하자면 보물찾기와 비슷합니다. 영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보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보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답되는 근거 부분을 꼭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답되는 근거 부분을 찾아서 답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보기가 답인데 본문에 있는 답 근거 부분이 보기에 있는 답 근거랑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되면 그것은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고 대부분의 문제는 본문에 답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보기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본문에서 답되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를 비슷한 단어로 바꾼 표현을 가진 보기를 찾으면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해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으로 풀어서 실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성적이 변화되지 않고 꾸준히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기 분석하는 방법. 1, 2, 3, 4, 5번 본 중에서 3번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푼다는 것은 감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렇게 감으로 풀면 성적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 분석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첫째, 보기에는 1개에서 2개의 유사 답안이 있어 틀리도록 유혹하니 보기 중 더 본문의 내용을 잘 담은 것 찾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본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어려운 문제일수록 보기가 어렵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사답안, 헷갈리는 것을 2개에서 심지어는 3개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문제를 대부분 보면 3번, 4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두 보기 중에서 그냥 찍지 말고 본문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더 유사한 걸를 선택하면 답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본문에 있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를 찾아 긍정, 부정을 찾고 보기에 그 핵심 단어를 같은 긍정, 부정으로 가진 보기를 찾기. 본문에 답되는 근거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 단어가 뭐냐? 바로 문장 앞부분이나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핵심 단어들이 바로 답되는 근거 단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앞뒤가 아니라 가운데 핵심 단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앞과 뒷부분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인데 이 핵심 단어들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단어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만약에 토마토였습니다. 이 핵심 단어에 대해서 긍정, 부정은 뭐냐? 토마토는 안 좋다. 본문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보기도 토마토의 부정적인 나온 거. 그거를 찾으면 답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혹시 내가 답을 몰라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핵심 단어 토마토를 부정으로 보고 있고 보기도 토마토가 안 좋다는 내용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인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답을 모를 때는 답이 아닌 보기를 찾아 먼저 지우고 답인지 아닌지 애매한 남은 보기가 답이란 생각으로 찾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한 번에 딱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찾지 마시고요. 답이 안 되는 거 먼저 지워버리는 겁니다. 답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지우냐? 핵심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단어는 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걸 지워놓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네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보기가 답이라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거꾸로 확인해 있으면 답 후보, 없으면 답이 아닌 걸로 구별해 찾기.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려요. 그럴 때는 이게 만약에 답이었다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독해를 봤더니 3번의 내용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4번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본문의 내용이 있었던 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도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는 훈련을 본인이 평소에 하거나 학생들이 시키면 영어 독해 실력은 향상되고 답을 맞출 때도 이게 답이고 이건 답이 아니었고 이게 함정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10문제를 푸는 효과가 생기고 성적은 분명히 향상되십니다.
실제로 고3 학생인데 모의고사는 한 번도 끝까지 풀어본 적이 없어서 점수가 없고 학교 성적은 7등급에서 8등급 나오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준 독해 비법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영어 독해 시험 문제 푸는 비법으로 그 학생이 공부한 후 모의고사가 한 달 만에 40점 이상이 향상됐고 학교 성적도 3등급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방식을 직접 해보시거나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영어시험 실전시간 관리법.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전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시험 울렁증이라고 하는데 시험 울렁증은 실전 시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실전 시간 관리법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면 실전에서 시험 울렁증도 생기지 않고 성적도 더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여유 있을 때 뒤에 길고 어려운 작문 문제부터 풀고 끝에 다급할 때 앞부분에 쉬운 문제, 단독 문제 풀기. 이것은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시험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앞부분 문제는 짧고 쉽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문제가 길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풉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찍고 다 못 풀거나 찍어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에 허를 찔러서 처음에 뒤에 부분에 어렵고 긴 장문부터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게 풀고 나중에 진짜 시간 없을 때 막판에 짧고 쉬운 문제를 그때 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짧고 쉬운 문제는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몇 줄 말고도 답이 나오니까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방법을 많이 시켜봤는데 이렇게 한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15점에서 20점 정도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쉬운 문제 빨리 공식대로 풀어 시간을 벌어 어려운 문제 주면서 풀기. 실전에서 우리가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전체 시간분의 문제 숫자를 나눠서 한 문제당 평균 시간이 만약에 1분 20초다. 그렇다면 쉬운 문제는 1분 20초 주는 게 아니라 몇 줄만 읽고 나서 15초, 20초 만에 답을 풀고 어려운 문제는 1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1분 20초가 아니라 1분 40초, 1분 50초도 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실전 훈련을 할 때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서 시간을 벌어서 어려운 문제다 시간을 나는 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평상시 훈련하게 되면 실전에서도 그 패턴이 나와서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중간에 문법 문제, 빈칸 문제와 같은 고난이도 문제는 고민하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찍고 다 풀고 제일 마지막에 풀기. 수능시험은 거의 중간 부분에 어려운 문법 문제나 빈칸 문제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앞부분은 쉽고 뒷부분은 어렵긴 어렵지만 문장이 길어서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마지막 하는 그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배치해 둡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지문을 찍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에다가 시간 들였는데도 틀리고 그 문제에 시간 낭비해서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풀리고 이러니까 실전 시간 관리를 망치는 가장 흔한 패턴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나 중간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찍고 끝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 여유 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풀라는 거죠. 이 문제는 어차피 내가 시간을 줘도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OMR 파킹을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하지 말고 모르는 것 빼고 다 풀고 나서 마킹을 한 후 마지막에 모르는 문제 마킹하는 풀기. 어느 시험이든 시험문을 다 풀고 마킹을 하고 냅니다. 근데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종? 내가 마킹하고 있는데 시험이 끝나버려서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1분 남겨놓고 이제 마킹하고 있는데 시간 없다 보니까 밀려서 마킹한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중간에 모르는 문제 건너뛰면서 끝까지 푼 다음에 풀어놓은 걸 마킹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마킹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몇 문제를 놔두고 마킹하다 보면 마킹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하신 분만 하시도록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찍기법. 웬 갑자기 찍기법이냐? 찍기법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성적 안 나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측은지심이 생겨갖고 열심히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찍어도 맞출 확률을 높일까? 그걸 연구하다가 이 찍기법을 만들었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뒤 문제 정답이 정확하다면 앞뒤 번호를 제외한 번호에서 선택한다. 두 번째, 가장 답 번호가 적은 번호로 선택한다. 이 두 가지가 찍기법인데 이 찍기법은 영어 시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OMR을 체크하는 모든 시험에 다 해당될 수도 있는 찍기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의 다양한 시험의 답안지를 보면서 연구해본 결과 답의 연속 번호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1, 2, 1, 3 1번과 2번 다른 번호죠. 2번과 1번 다른 번호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항당 연속 번호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연속 번호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훨씬 적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여기서 33, 44, 44,
22, 11, 44, 11, 55 이렇게 나왔지만은 심지어는 이렇게 33 걸린 것도 위로는 13, 34 그리고 위로는 43, 42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내가 예를 들어서 5번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3번과 4번은 풀었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이 3번과 4번이 정확히 답이라고 확신한다면 답을 만약에 찍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4번을 하면 4번 연속이 되고 여기 3번을 고르면 3번과 연속 번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찍을 거면 연속 번호가 될 확률보다는 연속 번호가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을 제외한 1번이나 2번이나 5번을 찍으시는 게 확률상으로 더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봤더니 그냥 찍는 것보다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 일단 두 개는 지웠으니까요. 오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 내가 생각했던 이 3번과 4번이 답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3번과 4번이라 정확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3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난 이거 3번을 했기 때문에 3번을 지우고 2번을 지웠다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뒷번호가 정확하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항의 번호가 적은 게 뭐냐? 이 수능 답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과학적으로 다 계산해보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1번, 2번, 뭐 4번. 한 번호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호 찍은 애가 점수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한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데 시간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게 3번, 4번이라서 1, 2, 5번을 찍을 거면 1, 2, 5번 중에서 그나마 1번과 2번과 5번 중에서 더 조금 나온 게 이 한 번이나 더 나올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나머지 거를 세봐서 5번이 제일 적게 나서 5번으로 찍어라는 건데,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요. 실전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어느 시험이나 주제 찾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입니다. 첫 번째, 이걸 독해할 때 저희 10만시간 영어 채널에서 가르쳐드리는 영어 독해 비법인 질문법을 사용해서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가 뭐 하는 것을 생각하죠?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언제 일어나죠? 미래예요. 어떻게 일어나죠? 바탕으로 해서. 과거, 실패.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을 쳐놓은 건 뭐냐? 영어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앞이나 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읽으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저는 빨간색을 쳐놨는데 실제 독해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미래. 이게 포인트가 미래에 대한 얘기네. 그리고 뭘 바탕으로? 과거에 실패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느낌이 오는 걸 제가 빨간색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힙니다. 그것들에 의해. 이 그것들이 뭐죠? 이 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past failure였습니다. 즉 앞에 있던 단어가 대명사, 즉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다른 단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에 의해서 미래가 발생한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바로 과거의 실패고, 이걸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제가 긍정 부정을 찾아야 된댔죠? 나쁘게 보는 겁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핵심을 찾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쉬운 문제고 빨리 풀어야 될 문제라서 이 가운데를 읽지 말고 넘어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셔야 되는데, 딱 봤더니 예를 들어라는 단어가 나왔죠. for example. 그럼 이거를 예를 든다는 소리는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읽을 필요가 없고 바로 넘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must가 있는 단어. must 자체가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넘어가서 you must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핵심어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네가 실패한다면, 또 실패 얘기 나왔죠? 어떤 지역에서 전에 past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고 이렇게 전에라는 비슷한 단어로 바꾼 겁니다. 계속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영어 문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직면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 너는 기대합니다. 뭐가 많은 걸 기대하죠?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 언제요? 미래에도요. 우리가 미래에 실패했으면 또 그렇게 떠올린다. 즉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안 좋게 만든다. 핵심 단어가 future랑 before가 맞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밑부분을 보면 이 must가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정해야 됩니다. 뭐 하는 걸 결정해야 되죠? 있는 것을. 그리고 허락해야 됩니다. 가도록. 과거는 또 과거 실패를 의미하죠. 핵심 단어 또 나왔네요. 과거의 실패 신경 쓰지 말아라. 너의 과거 또 나왔네요. 과거 경험은 도둑이다. 부정적인 용어가 또 나왔죠? 도둑인데 이건 비유법이네요. 뭐의 도둑이죠? 현재 꿈의 도둑이다. 언제요? 네가 허락할 때. 그것들. 이 그것들은 또 뭘 봤죠? 과거의 경험을 봤죠? 즉 과거의 경험이
다시 한번 대명사를 통해서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너를 컨트롤할 때,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핵심 단어가 나오는구나, 앞과 뒷부분에 나오는구나, 그리고 핵심 단어는 반복되면서 계속 대명사든 다른 단어를 통해서 패러프레이징하면서 바뀌면서 나오는구나. 문제 출제의 원칙은 뭐죠? 여기서 답되는 근거다를 찾고 그거를 긍정으로 보는지 부정으로 보는지를 찾아서 이제 보기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도 보기를 분석할 때 핵심 단어가 없는 거는 버리시면 되고 핵심 단어 있는 걸 찾겠습니다. 핵심 단어, 과거의 실패 경험은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과거의 경험들을 안 좋게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보기를 분석해보면 꿈을 이루기 위해, 보기의 핵심어 꿈, 이루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여라. 이 경험이랑 핵심어는 맞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꿈이잖아요. 꿈 얘기는 아니잖아요. 버리고 미래, 포인트 단어 비슷하죠? 생각할 때 과거의 실패, 또 핵심 단어 정확히 나왔네요. 얽매이지 마라. 즉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라는 소리는 과거의 실패를 안 좋게 보는 거죠. 미래도 나왔고 핵심 단어도 나왔고 마이너스까지 맞췄습니다. 정확한 정답이네요. 그래도 한번 3번 보겠습니다. 장래의 성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기 포인트 단어는 지금의 행복입니다. 이게 만약에 답이려면 지금에 대한 행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답은 아니겠죠.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세워라. 핵심 단어는 실현 가능한 목표인데 이건 목표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답이라면 목표가 있어야겠죠. 5번, 결정을 내릴 때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결정을 내릴 때 자주적이 되라고 했는데 결정 내리는 얘기도 없고 자주적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꾸로 생각해도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본문도 정확히 분석하시고 보기를 분석하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로 바뀌더라도 응용력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주제 문제지만 앞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입니다. 스토리텔러 시드 리버맨은 제안합니다. 뭐가 뭔 걸 제안하냐면 그것은 이야기라고.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 속의 이야기래요. It is that 강조구문이 나왔습니다. 뒤에 말하는 게 바로 역사 속의 이야기다. 먼저 이게 강조되는 부분이고 앞부분이 나왔으니까 핵심하고 같아요. 역사에서의 이야기래요. 제공해줍니다. 못을. 어떤 못이죠? 걸 수 있는 못이죠. 사실들을. 비유적 표현이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비유적 표현인데 사실을 기억하게 해준 방법. 이런 게 바로 역사 속의 스토리다라고 이 스토리를 강조했고 이것을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줄, 학생들은 기억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시 역사적 사실, 이게 포인트 단어가 맞네요. 또 나왔으니까요. 언제 기억하죠? 그것들이. 이 그것들이 뭐겠으면 앞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 역사적 사실들이 묶여있을 때, 스토리에. 즉 역사적 사실은 스토리에 묶여있을 때 기억하기 좋다. 즉 역사를 공부할 때 스토리가 좋다. 뒤에 문장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단어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아는 핵심은 뭐죠? 역사 공부할 때 스토리가 중요하다. 더 읽어보시면 보통 영어 구조가 A가 B에 대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좋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A에 대응하는 새로운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 B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B를 계속 대조하다 결론은 뭐라고 할까요? A가 핵심 단어가 있다면 A가 더 좋아. 이렇게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더 읽느냐? 읽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뒷부분 핵심 단어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는 나타냅니다. 뭐가 뭐하는 것을 나타내주죠? 길게 가겠네요. 그 자료들. 어떤 자료들이죠? 제시된 자료들. 어떻게 제시됐죠? 이야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들이 has much more, 더 많은 관심과 개인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얻어진 것보다. 어떻게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는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을 대조했네요. 여기서는 히스토리라는 표현을 이야기꾼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 이 대조 중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스토리로 공부하는 게 좋다. 결론 나와버렸습니다. 1번 보면 왜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까? 역사를. 핵심 단어 역사는 있는데 왜 배워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필수 요소들. 역사 드라마의 필수 요소들. 역사 드라마 얘기 없잖아요. 장점. 전통적인 티칭 메소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의 장점. 일단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안 좋게도 봤고요. 그리고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게 이거는 역사에서의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거지. 이건 일반적 역사 말고도 뭐 수학이든 영어든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장점을 말하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커졌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장점. 스토리텔링의 장점. 역사를 가리키는 게 있어서 딱 정확합니다. 그래도 한번 5번까지 가보면 중요성. 가지는 것에 대한 뭐를 균형된 관점. 역사에서. 역사에게 맞는데 균형된 관점, 편협된 관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역사 공부할 거면 스토리가 더 좋다.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31번. 전형적인 빈칸 문제로서
이 빈칸 문제의 포인트는 주로 빈칸 앞뒤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시간이 없다고 앞뒤 한두 줄만 읽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읽으면서 첫 부분에 나오는 주제를 아는 상태에서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앞뒤 부분의 힌트를 찾아서 이 빈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줘서 한 번 읽을 거 두 번 읽으면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양의 날마다 하는 학구적인 작업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너는 필요합니다. 잘 동기부여되는 것이. 왜요? 지속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첫 번째 문제의 주제입니다. 네가 뭔가 반복적인 어떤 학구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잘 동기부여 받아야 된대요. 수학자들은 깎는데요, 그녀의 연필을. 그리고 일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노력합니다. 몇 가지 접근법을. 그리고 어떤 것에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했는데도 안 됐다.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빨간색. 그리고 끝마칩니다. 그날을. 작가들은 안 씁니다. 그의 책상에. 생산합니다. 수백 가지 단어들을. 그 결정합니다. 그것들이 쓸모없다고. 또 부정전형에 또 나왔죠? 빨간색. 던져버립니다. 그것들을 통해. 희망합니다. 더 나은 영감을 내일은. 방금 여기서 말한 매일매일 굉장한 양의 학구적인 일이 지루하다는 그거에 대한 반복 예시를 제시해 줬습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약에 그것이 발생한다면 필요할 거예요. 수년간의 그런 어떤 노동력을. 이 서치라는 것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서치에 해당되는 내용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노동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답은 앞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그 이 노동이 어떤 노동이 나왔는지 봤는데 방금 노동이 나왔잖아요. 수학자의 노동도 나왔고 작가의 노동도 나왔고 핵심어에 대한 긍정 부정을 찾으라고 했죠. 이 노동을 했어요. 이 노동을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봤잖아요. 안 좋은 노동처럼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시간을 낭비한 반복적인 일 같은 그런 노동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일단 코오퍼레이티브 긍정이네 안 되고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긍정이니까 안 되고 프루드리스 헛된, 부정 좋네. 위험한, 부정이긴 하지만 위험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불규칙적인.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라고 준 복인데, 얼핏 보면 좀 뭔가 산만한 일을 하나보다 느꼈는데, 자세히 보시면, 레퍼티 반복적인 거고 규칙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 결론은 얘가 제일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혹시 이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4개의 뜻을 알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게 답이네.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럼 좀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 피터 메더시는 말했습니다. 그의 시간의 5분의 4가 과학에서 버려진다. 쓸모없다. 계속 이 쓸모없다는 얘기에 또 핵심이 나왔죠. 그리고 추가합니다. 슬프게. 거의 모든 연구가 어떤 곳 도달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다 내용은 뭐죠? 내가 했던 그런 노동 등은 쓸모없는 노동이었다. 이게 계속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거는 앞뒤 이런 빨간 단어. 쓸데없는 노동이었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청기 누설로 알려드린 독해 시험 출제 원칙, 독해 문제 푸는 비법, 그리고 보너스로 찍기법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영어 시험을 봐야 수험자라면 꼭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